그러면 자 이명준이 월북한 이후의 이야기는 그래님이 한번. 네, 제 차례네요. 제가 아까 낮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워드 작업을 하려다가 제가 손쉬운 게 핸드폰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다 그냥 몇 줄 끄적끄적 거려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명준이 이제 밀항선을 타고 윤회와 남한을 어떻게 떠나고 이제 월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북 후에 선전부에서 이제 입맛에 맞춰서 주공글을 그냥 읊조리는 그런 강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명준은 비로소 이제 제피공화국의 북녘을 바로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이후 노동신문 본사 편집부 기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이제 다짐을 하면서 북녘에 온 지 반년 만에 자신이 스스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옴을 알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저주하게 돼요. 내가 왜 왔을까? 저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때 항일투사이면서 그렇게 이제 코뮤니스트였던 아버지의 이용도의 그 부르주아적 삶의 환멸을 느끼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님에도, 이남에도,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이 남한에도 이북에도 없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명준이 생각한 게 신문 활자를 세우는 그런 사무실에 있는 그런 노동보다도 몸의 움직임을 위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해서 노동 현장에 이제 가게 되죠, 스스로. 그러다가 일단 부상을 입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병원에서 알게 된 은혜라는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은혜라는 여인이 이제 이 이북에서는 북역 생활에서는 이제 은혜가 많은 역할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 이제 명준에게 그 마지막 그런 광장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제 그런 은혜가 모스크바로 떠난 후에 또 전쟁이 발발하면서 명준은 이민군으로 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또 간호장교로 자원한 은혜를 제외하게 되면서 둘만의 어떻게 보면 밀실이자 광장인 동굴에서 은혜랑 이제 명준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기술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명준이 그런 동굴에서 그 담는 풍경은 전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평온함을 느꼈던 공간이 동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명준의 이제 아이를 가진 은혜가 끝내 이제 전사하자 끝없는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수세에 몰려서 명준 자체도 이제 전쟁포로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서 명준이 그 예전에 있었던 남한에서 있었던 태식이라든가 그 첫 연인이었던 윤혜와 그 결혼 생활, 그런 꿈에 대한 계속 회상을 하게 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로 수용소까지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 북녘 생활을 들여다봤을 때에는 은혜가 거의 주를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북녘 땅에 많이 스스로 많이 좌절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이제 보았던 그 타락된 광장에서 본인이 많이 이제 이곳에서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최윤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조적 특징들이잖아요. 남한은 이제 타락된 광장이고, 이 부분 밀실이라고 하는 자기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이 두 가지를 아마 대립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광장에서 이야기한 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사실은 이제 이 이북 과정의 이야기들은 결국 이제 이 모든 거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프랑스 혁명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거는 부르주아 혁명이었다고 얘기하는, 이제 그럼 정말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 혁명을 얘기해야지 그런 얘기 해라든가. 군인 옷을 입었다는 장면 나오고 기억나세요? 그때 갑자기 저기 커플님은 아실 텐데 중국군 군복이 저도 기억나요. 우리 블랙님이셨던 그 군복이 떠올라서 막 웃었는데 본인만 허락하다면 그 사진을 꼭 올리고 싶네요. 네. 그죠? 자료화면으로 지금 우리 그린님이 좀 설명하셨는데 커플님 혹시 또 뭐 덧붙이거나 요 내용에 대해서 추가될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뭔가 아까 은혜를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는 남쪽을 지칭을 하고, 뭔가 윤혜는 남쪽, 그리고 은혜는 북쪽인데, 일단 이분이 최인훈 소설가가 그 고친 부분에 마지막에 갈매기 두 마리가 원래는 윤혜와 은혜였대요. 근데 이 부분을 작은 새로 은혜와 그의 딸로 고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독자들이 이거를 이념적인 그거로 보낸 게 아니라 사랑의 축으로 좀 보여지기를 바래서 이거를 또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 계시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이명훈이라는 주인공이 되게 그 자기의 그런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여성과의 이 사랑을 통해서 도피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윤애는,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만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도피를 했으나, 그리고 또 도피를 했지만, 북한에서 은혜라는 이 여자분한테도 굉장히 매달려요. 그래서 저는 찌질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북한에서 자기도 이렇게 허무와 그런 것들을 그 은혜에게 좀 집착 아닌 뭐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여기서 자신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그런 것들을 찾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뭐 뒤에 이제 그 갈매기 얘기는 또 우리 블랙님이 하시니까 또 그 얘기 좀 더 해봅시다. 근데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네. 또 내용이셨네요. 혹시 뭐 지금 요 과정에서 혹시 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나, 만약에 예를 들어 블랙님이라면 그 당시에 어떤 스탠스, 어떤 행동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또 북한에 가서 이명준을 통해서 그린 북한 사회가 뭐 다 객관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딱 가서 어쨌든 북한 사회를 맞닥뜨렸을 때 뭔가 굉장히 좀 그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봤을 때 잿빛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민들이 생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 사회 사람들은 미제의 그 문화에 도취돼가지고 아주 타락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 북한은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인민들 생기가 없고, 여기 뭐 계속 다 나오지만 어떤 그 혁명이라는 게 인민의 힘으로 만든 혁명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해방전후사에서도 했지만 해방도 그렇고, 또 북한에서 말하는 이 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련군의 그 물리적 힘에 의해서 된 거다 보니까, 그냥 이식된 거죠. 체제가 이식된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천황폐하 만세에서 친애하는 레닌 동지로 바뀐 거죠.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명준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한에서 정 선생한테 한번 몇 페이지 분량으로 막 쏟아냈다면 또 여기서도 아버지한테 한번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정 선생이 정치해보라고 한 그 말에 그냥 물꼬가 터진 것처럼 그 남한 사회를 비판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한테 당신이 어떤 사회냐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아무튼 뭔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기대를 하고 월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런 부분들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도 나오죠. 뭐 서양에 가서 민주주의 배웠다는 놈들이 들어와서 그러고 또 일본 놈들 밑에서 뭐 이랬던 놈들이 여전히 자리 차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북한은 또 어떠냐,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근데 이 작가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성으로 공부를 해서는 사실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이 최인훈이 그 마르크시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토지개혁도 얘기해보면서 좀 했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북조선 농민들의 경우 134쪽에 토지개혁을 좋아하는 층은 15쯤이었다. 그러니까 반반이었다. 지주의 소작인에서 국가의 소작인이 됐다. 뭐 이런 인민공화국이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은 요란했으나 정작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남한의 어떤 광장이 부재였다면 아니면 광장이 쓰레기장이었다면 북한의 광장은 허수아비들만 있는 광장이었고 또 밀실이 없는 밀실은 이제 개인적 자유, 개인적 욕망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서 대비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누가 혹자는데 이명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게 남한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너는 아버지가 빠르게 일어나서 조업해. 북한에 와서는 북한을 갔더니 넌 시킨 대로 해라고 그래. 그럼 뭐 어디 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아니면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뭐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지식인으로서 넌 계속 찡얼찡얼만 된다. 넌 도대체 뭘 했냐 그러면 그걸로 해서 아까 얘기하지만 남한사를 비판하고 그게 양비론적인 입장에 서 있다. 그 얘기하는 그죠. 이야기만 한다는 거지 양쪽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고 양쪽이 다 잘못하면 다 욕을 해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진영 논리. 그러니까 우리 때 제가 20대 읽었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적당히 양쪽을 까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 근데 뭐 이게 적당히 양쪽을 까는 게 아니라 아주 신랄하게 양쪽을 까는 거라서 이거는 그런 양비론적인 측면으로서 얘기될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양쪽 모두 다 나쁘다고 하면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네가 말한 얘기가 뭐냐라는 말을 해야지. 그게 없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광장이 물에 빠져 죽는 거냐? 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아니면 연애를?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토론이나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한 이런 문제가 특히 이제 문학적인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그런 식의 접근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런 걸 듣고 우리가 어떤 좀 고민의 지점, 그 다음에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충분하지. 여기서 그 답이 뭔데?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블랙님한테 20대 읽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충분히 그 말씀 일리가 있는데 20대에는 당장 내가 내가 당장 이걸 읽고 나가서 투쟁해야 될 만한 책을 찾는데 읽어서 양쪽 다 개판이래 이러면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블랙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국 선택 이후에 과정 한번 하면서 한번 일단 줄거리 부분 좀 마무리해보죠. 예. 결국 이제 휴전이 되고 거제 프로 수용소에 전쟁 프로가 되잖아요, 주인공이. 그리고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전쟁 프로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국가들이 모여서 북에 가고 싶으면 북으로 가고 남에 남고 싶으면 남고 북도 남도 싫으면 중립국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명준은 중립국을 선택을 하죠. 당연히 자기가 몸 담을 곳은 없는 거예요. 남한은 더더군다나 아니었고 그래서 남한을 피해서 갔던 북한도 역시 자기가 다시 돌아갈 곳은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미 이때는 박헌영 시기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기는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박헌영 56년 네. 그때쯤 수청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앞에서 나오는 건 조금 이 작가의 팩트 체크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아버지 부분을 빼고라도 이미 아버지한테는 한참 전에 실망했으니까
돌아갈 일은 없는 거고,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한 거고, 그래서 중립국 인도를 선택한 31명이 타부로호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홍콩을 거쳐서 마카오를 거쳐서 인도를 가는 강간 가이드 하십니다. 인도를 가는 건데 결국 이명주는 마카오에서 정박했다 떠나는 타부로호에 더 이상 승선이 안 된 채로 이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이제 중립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계속 뭔가 자기가 감시받고 있는 듯한 그런 시선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갈매기였고, 어미 갈매기와 새끼 갈매기, 이 두 마리가 나중에 비로소, 그게 은혜와, 은혜와, 이름이 비슷할 것이죠. 윤회, 은혜와, 은혜가, 임신했던 그 딸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갈매기들을 따라서 바다에 몸을 던진 거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선상에서 있었던 일은 그렇게 중요한 대목은 좀 아닐 거라고 보고, 이 소설의 구성이 그 가는 도중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회상의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중립국들이 여러 있었지만, 주인공 이명준에게 있어서 현실에는 중립국이 없는 거예요. 예. 현실에서 그가 갈 수 있는 중립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중립국은 피안에 있는 거죠.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은혜가 있는 곳. 은혜와 그들의 태어나지 못한 딸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먹먹한 얘기잖아요, 결론이. 그거는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러면, 남을 선택하든, 북을 선택하든, 이렇게 강요되는 누구나, 또 그것 자체도 전쟁포였으니까 그나마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선택할 여지도 없이 그 체제에서 살아야 됐던 거잖아요. 대부분의 북한의 인민들, 또 대부분의 남한의 인민들은, 물론 피난도 오고, 거기서 눌러 살고, 월북 타고 올란다 하고 그러긴 했지만, 대부분은 선택할 수 없는 채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물론 이제 주인공이 감내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어떤 하루하루의 삶을, 배겨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그 주인공으로서는 아마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이제 20대 때 읽었을 때 이 마무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살도 우려는 연주와. 근데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어쩌고 얘기하는 중립국. 어쩌고 얘기하는 중립국.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죠. 네. 9차례 차례. 굉장히 단호하게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악에 맞춰 얘기하는 거죠. 네. 북에서 얘기할 때 5번, 남에서 얘기할 때 4번. 그것도 정확히 듣고. 세봤는데 진짜. 남에서 할 때는 4번만 물어봤지? 맞췄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아프기도 하고, 원래 총을 쏘려고 그러던 갈매기가 은혜와 그 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장면이 되게 좀, 지금은 되게 읽을 때 좀 먹먹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아이를 낳은 이제 아빠가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 블랙님이 정리하셨는데, 또 우리가 그동안 스토리를 단단히 준비하신 우리 퍼플님은 또 혹시 추가나 또 새로 인상 깊었던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네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갈매기가 원래는 윤애와 은혜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다면 지금은, 은혜와 그의 딸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는, 그 갈매기와 그
은혜가 임신했다는 아이. 그 아이가 임신했다고 그 동굴에서 이렇게 알리는 장면, 그런 게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슬프고, 와, 이거 지금 소름 끼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되게 슬펐던 거는 중립국을 이분이 상상을 하면서, 뭐 나는 문직이라던가 소방서 감시원이라던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 쓰는 일이 적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라면서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달렸을 마음들이 이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니는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정말 뭐 남한과 북한의 이념과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배경, 이런 것들에 시달린 그 모습들이 되게 평행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그리님은 저도 갈매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근데 첫 장 부분에 타고르호가 이제 항해할 때 줄곧 갈매기 2마리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이 내용을 그냥 미루어 짐작하면서 이 갈매기 2마리는 어떤 이념을 좀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읽었는데 결말 부분에 가면서 아까 블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배를 타면서부터 자기를 감시하는 눈을 의식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감시하는 눈들이 바로 그 갈매기들이 자기를 바라보다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그런 그림자를 계속 등에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주는 그러니까 무게를 계속 그 윤회든 뭐 은혜든 은혜의 딸이든 본인의 딸이지만 그런 계속 무게의 짐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저는 이 첫 부분에서는 그 갈매기 2마리를 그 명준이 정말 고뇌하는 그런 이념 두 가치로 보면서 좀 책을 읽었는데, 읽다가 이제 북녘에서 중립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총구에 얹혀진 그 작은 그 새 한 마리가 본인의 이제 딸이었음을 자기가 감지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퍼플님처럼 그런 부분이 많이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지면서 자기의 그 모습이 활짝 웃고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진정한 자유의 광장을 자기가 스스로 정말 능동적으로 찾지 않았나. 바다라는 광장. 그런 푸른 광장이 바로 그 바다이면서 자기가 이제 웃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퍼플님이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새가 은혜와 윤회로 그 결말이었다가 바뀌었다는 거는 아마 그 이채윤 작가는 그런 그 남과 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결합 뭐 이런 것들 상상하거나 뭐 이랬을 텐데, 이게 이제 아마 다 바뀌셔서 그게 어떤 뭐 인간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으로 아마 관점이 좀 옮겨가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념적 갈등을 다룬 소설이 아니라 한 남자가 이 이념적인 갈등과 이런 걸 대립하는 데서 이 사람이 막 투철하게 이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걸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그로 인해 희생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뭐 아까 20대 때 이걸 읽었으면 어땠겠냐고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답을 안 했는데, 사실 뭐 저는 뭐 20대도 북한이 인민의 낙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이문열의 그 사람의 아들을 읽으면서 사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도 굉장히 물론 이제 뭐 신에 대한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또는 이제 철학적 서사 구조가 굉장히 조밀한 근데 저도 오래돼서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느끼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걸 읽었으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정말 이문열에 감동하고 이문열에 실망했던 게 그 책이거든요. 굉장히 긴장감 있게 얘기가 가다가 막판에 그냥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렇게 끝을 맺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하면서 뭔가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거였지만 이 광장의 결론은 그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하고의 전혀 그런 차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얼버무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굉장히 치열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더 리얼리즘에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금방 우리 퍼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누구 어느 쪽이 뭐 더 오르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이제 분단 체제에서 숨 막히면서 살 수 없었던 지식인뿐만 아니라 강요된 어떤 여러 가지 억압적 북한의 백성들이죠. 민중들의 고통이죠. 그런 부분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